6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하루가 느긋하고 마음이 평온한데 어떤 분은 여전히 바쁘고 늘 지쳐 있습니다. 가진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잘 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이미 나이만큼 변했는데 마음과 삶의 방식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노년 관련 조사들을 보면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편히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도, 자식도, 명예도 아닙니다.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노년은 65세부터입니다. 나라가 정한 공식적인 노인의 시작이죠. 하지만 몸은 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0세부터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회복은 느려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이 시기에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살면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65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60세부터 미리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줄인 사람은 노후가 천국이 되고 못 줄인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매일이 지옥이 됩니다. 늦어도 60세부터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의 노후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75세 이순자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요. 어젯밤에도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일요일 아들네 집에 가서 반찬을 해줘야 하거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하면서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만들고 나물 무치고 생선 구우면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 번씩 허리를 펴야 했어요. 숨도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짐을 싸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괜찮은데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놔야 너가 편하지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파스를 또 붙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73세 박영숙 씨는 8순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치매가 오셔서 24시간 돌봐야 해요. 밤에도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려야 하고 낮에는 식사 챙겨드리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온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영숙 씨도 이제 몸이 안 좋아요. 허리 디스크에 고혈압까지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요양원 보내시죠라고 해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라며 거절하세요. 어느 날 영숙 씨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허리 못 씁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울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인생은 언제 편안하게 사는 걸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사시나요? 명절엔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손주 돌보는 건 내가 해야 한다. 집안일은 내가 챙겨야 한다.
부모님 재산은 내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60세가 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해야 하는 일일까요? 내가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책임을 내려놓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 와서 손을 놓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60세 이후에 책임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이에요.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억지로 하는 건 책임감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떠안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의지만 했는데 내가 손을 놓으니까 그들도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쉬어야 가족도 성장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줄여야 합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30년 전 일이 자꾸 떠올라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정숙 씨는 아직도 그 원망 속에 갇혀 있어요. 밤에 누우면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됩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또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그 사람한테 아직도 화가 나요. 죽었는데도 미워요. 근데 화가 나면 나는 누구한테 화내는 걸까요?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죠. 71세 최동수 씨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은 일을 평생 후회하십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붙들고 계세요. 동수 씨의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에 멈춰 계세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사세요.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늘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는 지겨워서 듣기 싫은데 아버지는 계속 그 이야기만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고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과거를 떠올리면 자책이 되고, 자책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려요. 과거 회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놓지 못하는 현재의 선택 때문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원망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과거를 붙들고 있을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선택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했든 안 했든 내가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아픈 건 나예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밤마다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순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두되 오늘은
오늘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70세 한명숙 씨는 매일 아침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밥 먹었니? 회사 잘 다녀오니? 요즘 힘들진 않니? 아들은 45살입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 있어요. 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아직도 아들을 걱정하세요.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매일 밥 먹었니 하시면 어린애 취급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하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전화 올 때마다 또 걱정하시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 저는 잘 지내거든요. 근데 엄마는 계속 걱정하세요. 66세 조미숙 씨는 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사위가 우리 딸한테 잘해주나? 애들은 잘 크나? 돈은 잘 버나? 한 달에 두세 번은 딸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뭐 이렇게 없어? 시장 봐줄까? 하면서 이것저것 사다 놓고 와요. 딸이 엄마, 우리 알아서 해. 괜찮아라고 해도 미숙 씨는 걱정이 됩니다. 딸이 힘든 걸 숨기는 건 아닐까? 혹시 사위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닐까? 밤마다 딸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잡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딸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딸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돼요. 여러분의 자식은 이제 성인입니다. 30, 40, 50이 넘은 어른이에요. 그들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걱정합니다. 저 애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저 애가 돈은 잘 관리하나? 저 애가 직장에서 힘들진 않을까?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전화로 이어지고 전화는 간섭이 되고 간섭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걱정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또 걱정하시네. 아빠가 또 이러시네 하면서 피곤해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걱정하는데 자식들은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식 걱정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자식이 안 좋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 기분에 내 하루가 좌우되고 자식 전화 한 통에 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정서적 의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붙들지 말라. 자유롭게 날게 하라. 자식을 믿고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내가 자식 걱정을 줄이면 자식들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집니다. 네 번째, 관계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67세 오경희 씨는 친구가 많으신 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기 모임, 동네 친구 모임, 교회, 친구 모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번 이상 모임에 나가세요. 처음엔 좋았대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임 나가는 게 부담스럽대요.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해요. 손주가 어디 대학 갔다. 아들이 얼마 버는데 집이 얼마짜리다. 듣고 있으면 내가 초라해져요. 어떤 친구는 남 흉만 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 며느리는 어떻고, 부정적인 말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친구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끊기도 애매하고, 안 나가면 뒤에서 뭐라 할까봐 억지로 나가요. 집에 돌아오면 왜 갔을까 후회돼요. 69세 윤정혜 씨는 교회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놓아요.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정혜 씨는 들어주느라 지칩니다. 내가 위로해주면 그때뿐이에요.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뀌는 게 없어요. 나도 내 고민이 있는데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어요.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해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요. 정혜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적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억지로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 유지에는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소모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인연이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갔을까? 시간 아까웠다. 그런데도 다음에 또 만나요. 왜 그럴까요? 단절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뭔가 잃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여러분, 노후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만나는 10명보다 진심으로 편한 2~3명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요. 친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편안하고 긍정적인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소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쁜 관계는 만나고 나면 지치고 짜증나고 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관계 정리는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5번째, 욕심과 나중에라는 미루기를 줄여야 합니다. 72세 송미자 씨는 평생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중년엔 자식들 키우느라 못 갔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지금은 좀 해야 할 일이 있고 날씨도 춥고 다음에 봄 되면 가야지.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팠어요. 무릎 치료하고 나중에 가야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 나으면 가야지.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는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걷기가 힘듭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가끔 제주도 사진을 봅니다. 그때 갈 걸. 왜 미뤘을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미자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나중을 위해 살았어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나중은 안 왔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69세 임동철 씨는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배웠어요. 중년엔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돈이 없었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지금 배워서 뭐 하나? 창피하게.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철 씨는 손가락 관절이 안 좋아졌어요. 류마티스가 왔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그때 배울 걸. 왜 안 했을까? 남들 눈치 볼 게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동철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여행 가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취미 생활 해야지. 나중에 돈 좀 모이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은 언제인가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기력은 예고 없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내년엔 아플 수도 있고,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몇 년 후엔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문제입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 자식들 주려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가난, 건강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난. 그게 진짜 가난이에요. 노후엔 참는 미덕보다 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리세요. 나중을 위해 참지 말고 지금을 위해 사세요. 자식들 물려줄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자식들한테도 더 큰 선물이에요. 6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줄여야 합니다. 65세 정순남 씨는 SNS를 자주 보십니다.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을 봅니다. 제주도에 갔대요. 일본에 갔대요. 유럽 여행을 다녀왔대요. 맛있는 음식 사진을 봅니다. 호텔 뷔페에서 먹었대요. 유명한 식당에 갔대요. 손주들과 행복한 사진을 봅니다. 손주가 영어 잘한대요. 피아노 대회에서 상 받았대요. 명문 유치원에 다닌대요. 그걸 보면서 순남 씨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대요. 남들은 다 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네. 남들은 다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밥 먹네. 남들 손주는 다 잘하는데 우리 손주는 평범하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순남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SNS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이 불행해 보여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아요. 68세 이경자 씨는 이웃집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이 잘 됐어요. 아들이 의사, 딸이 변호사래요. 손주는 다 명문대 갔대요. 경자 씨는 아들이 평범한 직장인이고 딸은 주부예요. 손주도 평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손주가 전교 1등 했어. 자랑만 합니다. 경자 씨는 듣고 있으면 위축됩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집니다. 경자 씨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럼 내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성적으로, 청년 시절엔 직장으로, 중년엔 재산과 자식으로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비교는 계속돼요.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대. 저 사람은 연금을 많이 받는데 저 부부는 여행 자주 다니더라. 저 집은 손주가 명문대 갔대. 끝이 없습니다.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손주들과 행복한 사진. 그걸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가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SNS는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 올립니다. 행복한 순간만 찍어서 올리고 힘든 순간은 숨겨요. 그러니 그걸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편집된 삶이지 진짜 삶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척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은 겉만 보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속은 어떤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돈이 많아 보여도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데 실제로는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강박을 줄이고 과거를 내려놓고 자식 걱정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욕심과 미루기를 줄이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엔 책임, 과거, 걱정, 관계, 욕심, 비교를 줄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멀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하나만 줄인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일까요? 혹시 책임 강박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후회인가요? 자식 걱정일까요? 관계 정리일까요? 욕심일까요? 비교하는 마음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6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줄여도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신 당신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평생을 책임지며 살았고, 힘든 과거를 견뎌냈고, 자식을 키웠고, 수많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벼워질수록 삶은 평온해지고 평온해질수록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줄이는 실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줄이고 싶으신가요? 둘째,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셋째, 여러분만의 짐 내려놓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혼자가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년을 떠올리면 외로움부터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텅 빈 집,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지루한 시간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은 불행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의외로 세상에는 혼자 살지만 누구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자유를 만끽하며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보내는 시간을 행복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준비해서 갈 곳이 없고 집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식탁에는 한 사람 몫의 밥상만 차려지고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들이 쌓여갑니다. 어느 날은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도 혼자 사는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자녀들이 멀리 미국이나 동남아에 떨어져 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며 축복된 인생을 즐깁니다. 결국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바로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여도 웃을 수 있었고, 혼자여도 삶이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과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당신의 삶을 바꿀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72세 김심자 씨, 올해로 혼자 산 지 6년째입니다. 남편은 6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각각 인천과 대구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 5층에서 혼자 사는 김심자 씨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게 아니라 적막했어요.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있고 부엌에선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뜸을 들이고 거울 속엔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깍두기가 그대로 있고 옷장을 열면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신발장엔 남편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정작 남편은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화면 속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손주들은 너무 잘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는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심자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졌으며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나? 그 순간 김심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채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김심자 씨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사람도 만나고 뭐라도 하면서 살아요. 그날 밤 김심자 씨는 결심했어요. 혼자 죽더라도 혼자 사는 동안만큼은 살아있고 싶다고. 남편이 보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김심자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심자 씨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구워 버터를 바르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식탁보를 깔고 접시를 예쁘게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심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내가 혼자라고 해서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김심자 씨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심자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자 씨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심자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래, 나는 지금 외롭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집안에 가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발판 삼아 밖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을 약함으로 여겨왔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불쌍하게 보일까봐, 초라하게 보일까봐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둘째, 작은 루틴을 만드는 실천이었습니다. 심자 씨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제대로 밥 먹기, 산책하기 같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심자 씨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심자 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탁월한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 반복이 혼자 사는 하루의 질서를 부여했고, 그 질서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지니 삶이 편안해졌어요. 셋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지혜였습니다. 심자 씨는 가족이 멀리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복지관 요가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관계였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 이 선택가족이야말로 혼자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충족된다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자 씨는 요가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아플 때 서로 챙겨주기도 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를 실패로 여겨왔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고,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혼자 늙는 건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심자 씨의 이야기는 이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혼자 늙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존엄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혼자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 수도 있고 연결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이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삶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음식도, 하는 일도, 만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하다. 혼자 사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사례를 봐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김심자 씨도 처음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뭔가 해야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 밖으로 나가는 행동,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행동.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심자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빛을 받으며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잘 챙길 거야.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꼭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면 충분합니다. 식사하면서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혼자 먹는 식사가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임을 느껴보세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뭘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도 됩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올까? 오늘은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어볼까? 이런 작은 계획이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아침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마트 장보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가볍게 목례를 하세요. 더 익숙해지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작은 인사 하나가 고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하세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되고 익숙한 얼굴이 되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약한 연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마트 계산대 직원,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 당신을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듣기, 꽃 가꾸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드라마 한 편을 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릅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식물과 대화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보며 앨범을 정리해요. 이런 작은 즐거움이 혼자 사는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세요. 취미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노래 교실, 요가 교실, 그림 교실, 운동 교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세 번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론 차 한잔 마시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오래 알지 못했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혼자 살더라도 만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인터넷 카페,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단체 채팅방.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세요.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말벗 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 정화 활동에 나가보세요. 놀랍게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이 더 위로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혼자 사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루틴으로, 작은 만남으로, 작은 나눔으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공원을 걷는 순간, 누군가와 인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감사일기가 우울증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3주만 꾸준히 써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거나 새 옷을 사거나 맛있는 빵을 사 먹는 것. 이런 작은 사치가 당신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책한다고, 혼자 영화 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당당한 선택입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고,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으며,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혼자 사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지만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7가지 모두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혼자이기에 더 온전히 나이에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지키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말에 여유가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나이 들수록 팔자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돈 많은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고 자식 잘 된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보니까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뭘 하나 설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식한테 전화할 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70 넘어서 진짜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이 소풍 같은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 8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혼자서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고요.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요. 2500년 전 말씀인데 오늘 이 순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노년은 갈립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게 돼요.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3세 김정호 어르신과 74세 박순길 어르신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하게 자식을 키웠어요. 재산도 비슷하고 건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혼자 밥을 지어 드시고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십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책 몇 쪽을 읽다가 잠이 드세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얼굴에는 늘 옅은 웃음이 있습니다. 반면 박순길 어르신은 요즘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십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큰아들한테 물려주었고 지금은 아들 집 한 방에서 지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대로 드시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어요. 가끔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멈추십니다. 내가 연락하면 괜히 부담이 되겠지. 어르신이 며칠 전 김정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냐? 김정호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순길아, 내가 내 인생을 남한테 다 줘버렸잖아. 그 말에 박순길 어르신이 한참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분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박순길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함께 보실 겁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첫 번째 선택.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박순길 어르신이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긴 건 나쁜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고 어차피 갈 건데 미리 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없으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서 처음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자고요. 어르신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에 교통비를 계산해 보니 15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을 쓰려면 아들한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10월 하늘이 파랬습니다. 단풍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였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닌 것 같은 그 기분, 손 내밀기 싫은 그 자존심. 어르신이 그날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나? 그게 단풍 구경을 못 가서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다는 것, 그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서러웠던 거예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잃은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말이 찔리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게으른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몰랐던 겁니다. 연금은 이겁니다. 젊은 내가 늙은 나한테 매달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여기 생활비.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아직 준비 못하신 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본인 몫의 돈은 마지막까지 본인 손에 쥐고 계십시오. 그게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박순길 어르신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를 검색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선택,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홍순희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를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늘어놓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히 자기 자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그 비교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슬픔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불평만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한 시간을 듣고 나면 내 허리도 덩달아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딱 한 명 떠오르셨죠?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 불평 친구와 점심을 먹고 전철을 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기는 겁니다. 밥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2시간 동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탈진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생각하셨어요. 나 얼마나 남았다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그 순간부터 어르신이 조금씩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모임 총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요즘 바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뭐가 바쁘다고. 그리고 픽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정리는 끊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생각해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억지로 드시겠습니까? 그걸 먹으면 내 몸이 탈납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만나고 나서 탈이 나는 사람, 억지로 유지하면 내 마음이 탈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연락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모임을 한번 빠지면 돼요. 지금 홍순이 어르신은 편한 친구 2~3명과만 만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3번째 선택, 걷는 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놓치면 늦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2의 윤말순 어르신은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으셔야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하루는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언덕길에서 숨이 차서 잠깐 돌 위에 앉으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셨는데 파랗더랍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어르신이 혼자 웃으셨어요. 나 아직 이 언덕 오를 수 있네. 숨이 차도록 걸을 수 있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이 어르신 친구 한 분이 마당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낙상이었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는 게 무서워졌어요.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윤말순 어르신이 그분 집에 문병을 갔어요. 방 안에 앉아 계신 친구를 보는데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환기도 안 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윤 어르신이 창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바람 좀 들이자. 친구가 말했어요. 됐어, 나가기 귀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윤 어르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날부터 무릎이 아파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걸었어요.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걷지 못하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내 몸은 자동차와 같아요. 매일 조금씩 기름 넣고 관리하면 오래 탑니다. 경고등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써버려요. 하루 30분 걷기.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 30분이 10년 후에 팔자를 바꿉니다. 박순길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어느 날 아침 아들 집 현관에서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으셨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툭툭 털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4번째 선택,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입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세요?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의 최순옥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첫날 밤 어르신이 저녁밥을 차리셨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2가지.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앉으시니까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멈췄어요. 평생 누군가를 먹이면서 같이 먹었는데 처음으로 나 혼자만을 위해 밥을 차린 겁니다. 그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가더랍니다. 된장찌개가 짜서가 아니었어요. 외로워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어요. 어두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게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이웃 할머니가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 날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고양이 발풀이였어요. 이거 말은 못해도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어르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이 나를 놀리나. 화분한테 말을 걸라고. 그래도 다음 날 아침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해봤어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리고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웃긴 일이 생겼어요. 어르신이 화분한테 말을 걸다가 화분이 대답을 안 하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말 좀 해봐. 그리고 어르신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웃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어요. 이웃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들어주더라고요. 그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어요. 주방엔 직접 담근 된장이 줄지어 있고 거실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이러셨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체조 따라하고 그림.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야 얻는 진짜 자유예요. 5번째 선택.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강인수 어르신은 30년을 매일 아침 출근하던 분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2달 어르신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 오후 2시에 거울 앞에 서셨는데 수염이 며칠 것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면도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무섭더랍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르신이 조용히 면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부터 하기로요. 아무 계획이 없어도 아무데도 안 가는 날도 무조건 면도부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면도를 하면 씻게 되고 씻으면 옷을 갈아입게 되고 옷을 갈아입으면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도 내 시간을 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오늘 당장 내일 아침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루틴이 생기면 하루가 생기고 하루가 생기면 삶이 생깁니다. 6번째 선택.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숨 나오시는 분 계세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2살의 장귀래 어르신은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기대하면 할수록 서운함이 커지는 겁니다. 명절에 오겠다던 아들이 일이 생겼다며 못 온다고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서운함이 어느 날 말로 터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이 방에서 혼자 얼마나 오래 우셨는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려 했던 건데.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저 나이 때 내 부모님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했나. 솔직히 떠올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쁜 자식이었나? 아니에요. 그냥 바빴던 겁니다. 내 자식들도 지금 그냥 바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어르신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스르르 녹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연과 같아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너무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딱 적당히 줄을 쥐고 있어야 연이 가장 높이 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을 때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생각나고 더 자주 연락이 옵니다. 딱 그리울 만큼의 거리가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7번째 선택.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78배 정기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2번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시절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일인가?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사업 잘 되던 시절엔 이 바다가 그냥 바다였어. 그런데 그날 새벽엔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차고 나는 여기 있구나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좋더라고. 어르신은 그 후로 날씨 좋은 아침이면 바다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행복을 찾는 건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술래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집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닌 행복이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창밖 나무 위에, 지금 이 따뜻한 방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박순길 어르신도 어느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처음으로 베란다에 나가 앉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셨어요. 파랗더랍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8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배 이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은 평생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어르신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너희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르신한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미처 못한 말들이 있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어르신이 일어나 부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셨어요. 맏아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써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편지지를 바라보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 새벽에 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산부인과까지 뛰어갔던 이야기.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낼까봐 아버지 손이 떨렸다는 이야기. 그 손수레 위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걸 쓰다가 어르신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편지지가 번졌어요. 어르신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계속 쓰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쓰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간 것. 내가 사춘기 때 혼내기만 하고 안아주지 못한 것. 결혼식 날 내 손잡고 아무 말도 못한 것. 그 미안함들을 처음으로 글로 쓰셨어요. 새벽 2시에 시작한 편지가 4시가 됐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으신 뒤 어르신이 부엌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상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수십 년을 가슴에 품고 있던 무언가가 그 편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차례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딸한테, 며느리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더 쓰셨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요.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생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들. 어르신이 썼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나 혼자 남겨진 게 원망스러웠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살아서 참 좋았다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이상하게 이걸 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고 밥이 더 맛있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흐릿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져요. 두려워서 외면하면 오늘이 불안합니다. 준비하면 오늘이 선물이 돼요. 지금 가슴에 품고만 있고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편지도 좋고 전화 한 통도 좋고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한테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말순 어르신의 편지는 지금도 맏아들 서랍 안에 있어요. 어르신이 먼저 가신 뒤에 아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읽다가 아들이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나도 더 자주 전화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70 넘어서 상팔자로 사는 분들의 8가지 선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박순길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는 게 재미없다던 그 어르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을 하셨고, 불편한 친구 모임을 한번 빠지셨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를 걸으셨고,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셨습니다.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골목길을 걷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셨습니다. 고양이가 어르신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르신이 쭈그리고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아침 일찍 나왔네. 고양이가 야옹했어요.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혼자 웃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온 웃음이었어요. 얼마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호 어르신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나 오늘 고양이한테 말 걸었어. 김정호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봐, 사는 게 별게 아니잖아. 70 넘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킨 사람이에요. 첫째,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쥔 사람. 둘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셋째, 걷는 힘을 지킨 사람. 넷째,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 다섯째,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 여섯째,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사람. 일곱째, 지금 당장 시작한 사람. 여덟째, 죽음을 준비한 사람.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고, 나도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나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묵묵히 일어나셨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그 새벽들, 혼자 삼키셨던 눈물들, 지쳐도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이에요.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상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셨어요. 내일의 햇살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8가지 중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